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박 열린 고시학원에서 간호사 국가고시 대비 기본간호학 강의하고 있는 오정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간호학 시험을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간호학은 말 그대로 간호학의 기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환자에게 제공되는 기본간호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로 실제 임상에서 수행하는 간호 수행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데 실제 여러분들이 실습하시면서 해볼 수 있는 기본간호 항목들은 많이 제한되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기본간호학 문제 패턴들이 이제는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제적인 문제에 더 비중을 많이 두어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물론 다른 과목도 다 어렵긴 하지만 그 구시 과목 중에서도 기본간호학 과목을 조금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문제 난이도도 점점 더 올라가고도 있고요. 자, 그런데 기본간호학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 과목들과 공통적으로 보디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인간호학, 그 다음에 간호관리학, 모성간호학, 아동간호학 이런 부분에서 서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중복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간호학을 정리를 잘 해놓으면 타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또 타 과목에서도 들어있는 부분들이 기본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요점 정리해서 보면 좋겠고요. 국시 문제는 기본적으로 30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목차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본에서 많이 나오는 출제 빈도가 높은 단원 부분들은 어딜까요? 간호과정 부분들은 많이 빠졌어요. 최근의 분위기는. 그래서 나오는 게 간호사정하는 거, TPR, 바이탈사인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 투약 부분이죠. 그래서 투약 부분. 또 어디 부분이죠? 산소화 부분, 그 다음에 운동과 활동 부분, 그쪽 부분들이 출제 빈도가 훨씬 더 많이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번도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6회 문제로 12시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하는 수업 방식은 제가 조금 과목을 많이 하다 보니까 4과목을 하게 되는데 진행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는 잔소리도 비슷하게 되죠. 항상 하는 잔소리 뭐예요? 문제 많이 푸는 거에 목표를 두지 말고 한 문제를 풀더라도 꼼꼼하고 명확하게 풀고 틀린 문제 다시 되돌아보기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점심 맛있게 드셨죠? 그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식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또 소화하기 쉽도록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어서 상을 잘 차려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예요? 여러분 상 차리는 게 쉽지 먹는 거는 어렵지 않으시죠?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상을 차려놨으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한 수저를 들어서 한 스푼 한 스푼씩 아니면 여러 반찬들을 하나씩 집어서 꼭꼭 씹어서 내 걸로 소화시키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역할입니다. 그거를 다시 보미팅 하시거나 그런 액션을 취하면 안 되겠죠. 또 급하게 먹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체하는 수가 있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씩 천천히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1회입니다. 1번, 맥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다량의 출혈이 일어난 경우에는 부교감신경을 자극하여 맥박수가 감소한다. 자, 딴 거는 모르겠는데 출혈 시에 맥박수가 증가한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그런데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교감신경을 자극하게 되죠. 그래서 맞게 고치면 다량의 출혈 시에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맥박수가 어떻다? 증가한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맥박은 감소한다로 바꾸셔야 되죠.
디지탈리스 투여는 맥박수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다. 우리 디지탈리스는 항상 시험 문제에 나오죠. 그럼 뭐죠? 맥박수를 감소시키는 거고, 아트로핀, 에피네피린은 맥박수를 증가시키죠. 영어와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심천맥박을 재게 되죠. 그래서 심천맥박을 재는데 30초만 재서 곱하기 1을 하면 된다. 아니죠. 영어와 어린이들은 심천맥박을 재는데 1분 동안 다 재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5번. 조절되지 않은 심한 통증, 그 다음에 만성 통증은 오히려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맥박수가 감소한다라는 것이었죠. 답은 5번이 맞죠. 자, 그러면 문제는 얼마든지 바꿔낼 수 있어요. 자, 유인물에 보세요. 자, 맥박을 보시면 뭐 정상 맥박은 아실 거고요. 60에서 100회. 빠르면 빈맥이라고 그러죠. 빈맥은 몇 회? 100회 이상이죠. 그 다음에 서맥은 60. 그래서 160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100회 이상 60 이하. 그 다음에 아까 서맥을 유발하는 약물이 뭐였다? 디지탈리스. 이거 꼭 외우셔야 되겠죠. 또 운동선수들은 스포츠형 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장기간의 운동으로 심장이 발달해서 심박출량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맥박수는 느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포츠형 심장은 맥박이 느리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맥박 결손의 정의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심천맥박수와 요골맥박수가 차이가 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 큰 소리로 맥박 결손이라고 하죠. 그래서 맥박 결손이 있을 때는 두 명의 간호사가 심천맥박, 요골맥박,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요골맥박을 동시에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측정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쇼에 빠졌을 때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그렇죠. 청경맥박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아나 유아맥박을 측정하는 거는 심천맥박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또 심천맥박의 위치가 어디냐도 중요하죠. 그래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늑골 사이 중간이 심천맥박 위치죠. 그 다음에 몇 분 동안 듣는다? 1분간. 그래서 이 심천맥박은 기본간호학에서도 문제가 나오고요. 아동간호학에서의 신체사정 부분에서도 이 부분이 꼭 들어가요. 그래서 어디서 나올지는 몰라요. 기본에서 나올지 아동에서 나올지는 모르는데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양 요인은 별표 많이 하세요. 연령이 증가하면 맥박수는 줄어들게 되고요. 열이 나면, 열 나면 증가하죠. 우리 유인물에 있더라도 우리 큰 소리를 하면서 제가 질문하면 증가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열 나면 증가. 그 다음에 통증이 있는데 구별하시라고 했어요. 급성 통증과 만성 통증을 구별하라고 했어요. 급성 통증은 맥박수 증가, 만성 통증은 맥박수 감소. 그죠? 약물에서 디지탈리스는 다시 나오죠. 맥박수 감소. 아트로핀, 에피네피린은 증가하죠. 얘도 교감신경, 얘는 증가니까 교감신경을 자극하게 되죠. 그 다음에 출혈은 증가.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외우기 어렵지 않아요? 항진증은 증가, 저하증은 감소. 그 다음에 운동시, 단기간 운동하면 당연히 증가고 장기간 운동으로 인해서 스포츠형 맥박이 되면 감소. 그래서 문제는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맥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꼭 완벽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산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 자, 근골격계 질환은 혈중 산소 농도를 증가시키나요? 감소시키나요? 감소시키죠. 그쵸? 그 다음, 비만한 사람은 폐 확장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게 되죠. 고도가 높아지면 산소 분압이 낮아져서 흡입산소가 저하된다. 맞는 문장이죠. 마약류는 호흡수와 기피를 증가시킨다.
감소시키죠. 침상 안정은 폐표 확장을 시켜요? 증진시켜요? 감소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러면 산소화에 미치는 요인들도 확인을 해보는데, 자, 산소 운반 능력이 감소되죠. 그다음 감소되는 것도 있고요. 흡입된 산소 농도가 감소되고, 또 일산화탄소가 흡입이 되면 당연히 산소화가 잘 안 되고요. 저혈량증, 심한 탈수, 신진대사율 증가 이런 것들도 영향이 되고, 아까처럼 임신 비만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이거 발달적 요인은 왠지 아동 간호학 문제 같아요. 그렇죠? 발달 단계에 따라서, 자, 미숙아는 왜 호흡 곤란 산소화가 잘 안 된다 그랬었죠? 그렇죠. 계면활성제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저산소증을 초래하게 되고요. 영아는 성인에 비해서 작고 기도가 훨씬 짧아요. 그래서 호흡기 질환에 감염되는 확률이 높고요. 학령전기, 학령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청소년과 성인은 심폐질환, 노예는 노화가 됐죠. 그래서 폐환기가 불량하다 보니까 호흡기의 감염률이 훨씬 더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또 영양 상태 나오죠. 지금 나왔었죠. 비만, 폐확장이 감소되고요. 영양불만도 마찬가지고 고지방 식이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운동률, 신진대사율이 증가해서 호흡률이 증가하고, 흡연은 당연히 혈관들을 수축시키게 되죠. 그래서 COPD를, 이제 혈관들을 수축하게 돼서 COPD가 유발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약물 낙용도 마찬가지죠. 특히 데메롤, 몰핀, 마약성 진통제와 같은 것들은 호흡 중추를 억제하게 되고, 이건 여러분들 상식으로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코카인, 이거는 호흡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알코올은 당연히 호흡수 감소를 초래하는 거고, 환경적 요인들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어요. 또 기자호흡을 하게 되면 어때? 호흡은 조금 더 편안해지고 좋아지는 게 기자호흡이죠. 기자, 앉아서 하는 거죠. 그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입니다. 임종을 앞둔 90세 대상자의 불규칙하고 무호흡과 가다한기가 교대로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호흡 양상. 여기서 핵심은 뭐야? 불규칙하고 무호흡, 가다한기를 몰라도 임종 시에 하는 호흡. 체인스트록 호흡이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호흡 양상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마지막 비정상적인 호흡만 하면은 안 되겠죠. 유의물 호흡과 관련되는 거를 정리를 다 했어요. 뭐 호흡수 정상은 바로 아실 거고요. 연령이요. 성장하게 따라서 용량은 증가하게 되고 호흡수는 점점점 감소하게 되죠. 어렸을 때가 조금 높다가 성인을 올수록 감소 기억하시고, 노인은 깊이는 감소하죠. 그 다음에 그 대신 상대적으로 호흡수는 증가해요. 그 다음에 열이 나면 호흡수는 빨라지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으면 빨라지면서 깊게 숨을 쉬죠. 그쵸? 과도한기들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진통제는 아까 호흡수가 떨어진다 그랬었고, 코카인은 호흡수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운동하게 되면 호흡수 빨라지죠. 그 다음에 흡연은 호흡수 늘어나게 되죠. 그쵸? 그 다음에 호흡 양상을 보세요. 흡연은 죄송해요. 호흡수가 줄어들게 되죠. 그쵸? 호흡률이 증가가 되는 거죠. 호흡률은 호흡을 많이 하죠. 자, 흡연 호흡수 증가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호흡 비정상적인 호흡 양상들을 보셔야 돼요. 자, 빈호흡이 있죠. 빠르고 얕은 호흡. 그래서 횟수 25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도호흡은 빠른데 깊은 호흡. 숨을 쎄쎄 쉬면서 빠르게 쉬는 게 과도호흡이죠. 대표적인 게 대사성 산증일 때 나타나는 어떤 호흡? 후스말 호흡을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후스말 호흡 별표, 호흡이 비정상적으로 깊고 규칙적인데 호흡률이 증가되는 것이죠. 규칙적이면서 증가되는 거 후스말 호흡, 그 다음에 대사성 산증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느린 호흡은 메테이와 시팽. 그쵸? 그 다음에 체인스트로크 호흡이 이게 나왔죠. 불규칙하면서 무호흡, 과잉한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임종시에 많이 보이는 것이고요. 뭐 신부전, 요독증, 약물과의 뇌손상보다는 임종하면 항상 나오는 게 호흡의 문제가 나와요. 체인스트로크 호흡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산소화에서 산소 공급 장치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산소 공급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산소를 가장 정확하게 투여할 수 있는 공급 장치는 벤츄리죠. 만성 폐쇄성 폐질환, 영어로 뭐죠? COPD. 환자에게 산소를 주입하는 공급 장치는 벤츄리. 고농도의 산소 주입을 위한 공급 장치는 그쵸? 마스크죠. 마스크인데 그쵸? 비제호흡이 있고 부분 제호흡이 있고 벤츄리가 있어요. 가장 높은 농도는 비제호흡 마스크죠. 이산화탄소를 재흡인하지 않고 고농도의 산소를 투여하는 공급장치는 비제호흡 호흡장치 마스크죠. 저농도의 산소를 공급하고 산소 공급과 동시에 음식이나 수분 섭취가 가능한 것은 비강 캐뉼라죠.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그런데 4번 문제는 여러분 5문제 다 푸신 거예요. 이걸 주고 답을 다 밑에 산소 공급 장치를 써놓고 골라라 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의 시험 문제였거든요. 이거는 꼭 기억하신다. 아셨죠? 좋습니다. 유인물 보세요. 그래서 비강 캐뉼라는 뭐다? 단순하고 쉽게 적용할 수 있고 낮은 송도죠. 그래서 속도가 2리터에서 6리터, 그 다음에 6리터고 FiO2 23에서 44%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근데 6리터 이상을 줘도 FiO2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나잘 캐뉼라에서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두점막 비강 자극이 날 수 있다라는 게 특성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이거 하면서도 밥 먹고 말하는 거 다 가능하고요. 단점은 계속 비강을 하고 산소가 들어가니까 아까처럼 비강과 인두점막이 자극이 돼서 건조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게 단점이죠. 그래서 비강 캐뉼라 꼭 기억하시고, 마스크의 종류입니다. 단순 마스크는 5리터에서 8리터. FiO2는 계산하시면 바로 나오니까 FiO2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5리터에서 8리터. 그 다음에 부분 제호흡 마스크는 6리터에서 16분 더 많아지죠. 10리터. 그 다음에 비제호흡 마스크는 몇 리터까지 가요? 15리터. 그러니까 고농도, 그 다음에 높은 농도까지도 산소 투입이 가능하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단순 마스크는 자 5리터 이상으로 해야지만이 제호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를 하게 되면 어때요? 마스크 한 상태에서 식사 진행해요? 못하죠. 그런 게 단점이라는 거. 그 다음에 부분 제호흡과 비제호흡 마스크의 차이는 뭘까요? 자, 부분 제호흡은 장점에서 봐보세요. 자, 내뱉은 공기가 다음 흡기에 3분, 자기가 뱉었던 공기의 3분의 1이 다음 호흡을 할 때 다시 받아들여질, 흡입하게 되는 게 부분 제호흡 마스크고요. 비제호흡 마스크는 공기주머니에 다시 공기가 저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자발적으로 호흡하는 대상자에게 가장 높은 산소를 제공하는 게 뭐다? 비제호흡 마스크다. 벤츄리는 별표만이 지금 이 벤츄리에 대한 게 닭가장이 다 있었죠? 항상 나오는 게 COPD 나오고요. 정확한 농도로 투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벤츄리는 저농도의 산소일까요? 고농도의 산소를 들어가는 걸까요? 여기는 몇 리터가 안 나왔잖아. 저농도의 산소들이 들어가요. 40%의 산소다 그러면 몇 리터? 40%. 24, 28, 32, 36, 40이니까 5리터 정도로 들어가죠. 그래서 5리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정확하고 저농도의 산소 공급을 할 수 있는 게 벤츄리인 거고요. 그 다음에 산소 텐트죠. 그래서 주로 유아 어린아이들에게 쓸 수 있는 게 텐트예요. 그래서 우리 아동에서도 경련성 후두염 배웠었죠. 그래서 텐트 안에 들어가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흡입과 기관지염을 앓고 있는 아이들에게 쓸 수 있는 게 산소 텐트예요. 산소 텐트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산소 텐트의 농도를 잘 조절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 텐트가 들리면은 정확하게 산소가 들어가지가 않죠. 그래서 가장자리를 매트리스 아래로 넣어서 산소가 로스되는 것을 최소화시키라는 간호중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CPAP이죠. 양압을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죠. 그래서 호기 동안, 숨을 뱉어낼 동안에 폐포가 많이 수축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CPAP이죠.
그래서 수면 시 무호흡 경험 대상자에게 하는 게 CPAP이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PS도 기억을 하셔야 되죠. 기관 내관, 그 다음에 기관 절개관을 하고 있는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가 뭐다? TPS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다음 5번입니다. 대상자에게 흡인간호를 적용할 때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평가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해당하지 않는 것. 그렇죠. 수분 섭취량이죠. 분비물의 특성, 또 분비물의 양상도 확인해야 되고요. 바이탈, 맥박하고 혈압도 체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SpO2, 산소 포화도도 측정을 해야 되고, 호흡의 양상이 뭔지도 봐야 되고, 또 여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환자가 기침을 해요. 그럼 기침의 특성이 무엇인지도 봐야 되고, 두개 내압을 측정하고 있다면 두개 내압도 측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을 더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6번, TP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TPN 총경구, 비경구 영양이죠. 자, 감염 예방을 위해서 드레싱은 몇 시간마다 한다? 24시간이 아니고 48시간마다 하죠. 완전 비경구 영양 용액은 장시간의 체액과 체내질 불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고개 끄덕끄덕하면 안 돼. 어디 단어 함정에 빠졌어? 장기간이 아니고 단기간 동안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튜브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자, 뭘 확인하는 거죠? 혈관 조영수를 해보나요? 튜브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거. 그렇죠. 흉부 엑스레이죠. 완전 비경구 영양을 제공하기 위해서 카테터가 경정맥이나 쇄골화 정맥을 통해 상대 정맥의 끝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카테터형 비경구 영양을 하게 되면 카테터 삽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디로 해요? 경정맥이나 쇄골화 정맥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TPN과는 몇 시간마다 교환? 24시간마다 교환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유인물 보시면 총 비경구 영양을 봐보세요. 자, 비경구 영양할 때 저장성 용액을 해요? 고장성 용액을 넣어주는 건가요? 고장성이죠. 그래서 고장성의 동그라미. 그래서 내경 정맥이나 쇄골화 정맥 같은 중심 정맥을 통해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입으로나 장관 영양으로 섭취할 수 없는 대상자한테 주는 거겠죠. 그래서 대상자들 보세요. 신진대사 유지 못하는 질환들이죠. 화상 환자들, 영양결핍 환자, 암 환자들이죠. 그 다음에 구강이나 관으로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는 환자, 충분한 영양소 섭취를 거부하는 환자예요. 그 다음에 구강이나 관으로 먹을 수 없는 환자, 수술 후에 영양을 보충해줘야 되는 환자들이 대상자들이죠. 그거보다는 TPN 용액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아미노산 포도당 유액과 그 다음에 그렇죠. 지방 유액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는 거고. 자, 카테터 삽입은 어디 정맥 등을 통한다? 경정맥, 쇄골화 정맥을 통해서 하는 거고, 검사는 뭘로 한다? 여기 그 내용이 빠졌어요. 튜브 위치 확인은 뭘로 한다? 흉부 엑스레이를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CPN이냐 PPN이냐는 여러분들이 바로 아실 거고요. 자, 간호는 별표로 하셔야 돼요. 자, 총 비경구 영양액은 저장액이 아니라 고장액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속도가 너무 빨리 투여가 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뇨가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소변량을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탈수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피전 펌프를 통해서 TPN 세라피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고농도이기 때문에 미생물 성장 배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염 관리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주입용 튜브를 몇 시간마다? 24시간마다. 그 다음에 드레싱은 몇 시간마다? 48시간마다. 왜 당뇨 아세톤 검사를 시행해요? 당뇨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소변에서 당이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당뇨, 아세톤, 케톤이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균 오염의 위험이 TPN 간으로 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증가하기 때문에 금기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TPN 세라피를 중단하게 되면 바로 스탑이 아니라 인피전 펌프를 이용해서 서서히 천천히 중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합병증에 아까 당뇨 아세톤 검사를 해야 된다. 합병증에 뭐가 있어요? 고혈당, 저혈당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혈당 같은 경우는 아까 뭐였죠? 당연히 고농도의 포도당 용액을 주다 하다 보니까 소변에 당이 빠져나오죠. 혈에 당이 들어가 있어서 소변에서 아까처럼 소변이란다. 당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게 그예요. 고농도 포도당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혈중에 당이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변에도 당이 나올 수 있고 저농도는 왜 그럴까요? 저혈당 저농도에 죄송해요. 저혈당은 왜 일어날까요? 수입을 주입하는데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러면 저혈당이 나타나고요. TPN을 줘야 되는, TPN을 스탑할 때 천천히 스탑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갑자기 바로 스탑해버려. 그러면 바로 계속 높은 혈당을 갖고 있었잖아요. 고농도의 포도당이 들어가고 아미노산이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고혈당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탑해버려요. 천천히 스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저혈당이 대표적인 합병증이에요. 고혈당, 저혈당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흉 혈흔이 나타나고 색전 나올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감염도 나타날 수 있죠. 7번 비위관 삽입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비위관 삽입 절차도 항상 루틴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삽입 길이는 어떻게 하죠? 코끝에서 깃볼, 깃볼에서 검상돌기까지 길이, 거기에다가 10에서 20cm를 더하는 건가요? 아니죠. 검상돌기까지 끝이죠. 그쵸? 근데 10에서 20cm를 더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고요. 자, 처음에 비위관을 삽입할 때는 고개를 약간 숙이게 한다. 숙이면 안 들어가요. 고개 처음에 삽입할 때는 고개를 들게 하고 삽입 후에 위관이 비인두에 도달하면 뒤로 젖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숙여야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숙여야지만이 식도가 넓어지게 되죠. 그렇죠? 기도가 좁아지고, 그렇죠? 고개를 숙이게 되면 기도가 좁아지고 식도 쪽으로 넓어져서 삽입하기가 훨씬 편한 자세예요. 그래서 처음에 삽입할 때는 뒤로 제꼈다가, 그렇죠? 인두에 도달하게 되면 고개를 적기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숙이게 하지만이 훨씬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청색증, 구역질, 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면 펜라이트로 확인하고 기도로 합입되면 닿다고 느끼면 바로 제거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기도로 합입되는 증상이 청색증, 구역질, 기침, 호흡곤란이에요. 그렇게 되면 바로 빼셔야 되죠. 답은 3번입니다. 금기가 아니라면 환자가 구토 시에 흡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 누운 자세는 아니죠. 앉은 자세로 해야 시팅 포지션 가야 되고요. 삽입할 때 당연히 지용성은 거의 틀린 문장이죠. 수용성 윤활제를 발라주셔야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자, 비위관 삭간. 목적은 여러분들 흐름으로도 아시죠. 가스 위 내용물에 장의 내용물을 제거하거나 또 연화곤란 대상자에게 경구, 투약, 영양액을 주입하기 위해서 삽입하고 또 검사하는데 검사물 채취하기 위해서 삽입하고 세척하기 위해서 장의 압력, 감압을 줄이기 위한 목적, 또 출혈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압력을 주기 위해서 비위관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자, 목적보다는 길이가 시험 문제 나오죠. 코, 뒷볼, 그 다음에 검상돌기까지. 그 다음에 삽입 방법 별표. 자세는 어떤 자세? 자위, 앉아서 넣죠. 그 다음에 환자한테 코로 숨을 쉬라 그래요? 입으로 숨을 쉬라 그래요? 그렇죠. 입을 숨을 쉬면서 삼키도록 해야 되고요. 약간의 불편감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해야 되고요. 자, 네 번째 땡이 지금 문제, 닭가지 문항의 2번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뒤로 젖히고 삽입하다. 인두를 지날 때는 앞으로 숙이면 기도가 좁아지고 식도가 넓어져서 훨씬 삽입하기가 편리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식이 없는 환자한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측 위치하고요.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튜브 위치 확인은 별표만이요. 다음에 또 튜브 위치 확인하는 문제가 나올 건데요. 같이 넣어버렸어요. 왜?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자,
몇 가지 방법이 있죠? 위액을 뽑아보죠. 그래서 위액이 맑고 황갈색, 녹색일 경우에는 위액으로 추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복부 청진해봐요. 공기를 5에서 10cc 정도 넣고 나서 청진을 해보면 소리가 나죠. 들어가는 소리. 그래서 위장으로 들어갔다는 소리를 알 수 있고요. 만약에 공기를 집어넣는데 환자가 트림을 해요. 그러면 위치가 어디에 있다? 그렇죠. 10도에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흡입, 아까 위액을 흡입했죠. 그거를 검사해서 산도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는 강산이죠. 그래서 0에서 4가 위액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5에서 6이면 12지장에서 있다라는 거고 7 이상이면 호흡기 쪽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구별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튜브 위치 확인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위액을 아스퍼레이션하고 그 아스퍼레이션에게 산도를 확인하고 공기를 넣어가지고 청진을 해보는 것. 또 흉부 엑스레이 찍어보면 제대로 들어갔는지 알 수 있죠. 또 하나 방법은 흉부 엑스레이 하나만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땡 문제도 한번 나왔었죠. 튜브의 길이가 총 127cm, 성인의 코끝에서 깃볼을 거쳐 검상돌기 길이가 60cm예요. 그래서 노출된 튜브의 길이는 몇 cm 정도가 적당해요? 60에서 67? 이 정도가 적당하다. 밖으로 나와 있는 게 67, 70 정도가 딱 맞지 적당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번 섭취량 배설량 측정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 구토설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측정해요? 측정하지 않아요? 측정해야 돼요. 수혈 알부민 특별한 치료는 섭취량에 기록해야 되죠. 그래서 홀블러드 몇 cc, 몇 팩 들어갔다고 해서 계산하셔야 되고요. 알부민도 마찬가지죠. 스프 종류는 용량을 측정하거나 급식관리팀으로부터 표준 용량 측정표를 얻어서 계산한다. 자, 표준 용량 측정표라는 게 뭐냐면 환자들에게 식사를 먹고 아이오를 체크하시오. 그러면 환자들이 그 메뉴표 있죠. 식판에 보면 메뉴표가 달려있죠. 근데 그 메뉴표에다가 어떻게 쓰냐면 입맛이 없어서 밥 2숟가락. 그쵸? 국은 조금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측정을 하냐는 거예요. 조금 2숟가락 애매해요. 그래서 환자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환자분들 2분의 1 아니면 10% 이렇게 해요. 그렇게 기록을 메모지처럼 거기다 하라는 거죠. 국도 뭐 50% 밥 먹었다 뭐 이렇게 쓰면 그 영양과에서 주는 수분 함량표라는 게 있어요. 그 요즘에는 정산으로 국 2분의 1 뭐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자동 디폴트로 막 떠요, 컴퓨터에서. 그런 수분 함량표를 가지고 계산기로 통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오를 체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맞고요. 유관 영양을 하고 있는 경우 영양액 주입 전후에 소량의 물을 넣게 되죠. 그거는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시켜야 되죠. 그 다음에 심한 발한이나 땀은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워서 배설량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자, 그냥 일반적인 발한이나 땀은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앞에 뭐가 있어요? 심한이란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죠? 가운 몇 개 갈아입었다, 혼입을 몇 개 교환했다, 뭐 이런 형태로도 간단하게는 써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유인물 보면 어렵지는 않으실 거고요. 특히 비일관, 공장류, 피딩 튜브를 통해서 주입된 수분은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배설량에도 소변, 설사, 구토도 기록해야 되고요. 위흡인액, 흉부튜브나 배관을 통한 배출액들은 다 포함이 돼야 되고 방광 이리게이션 할 때 들어갔던 거 나왔건 또 다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요 배설장애와 관련된 용어 정의들에서 나온 거죠. 자, 그러면 1번. 요의가 일어나면 참지 못하고 즉시 배변하고 싶은 상태. 이거 뭐죠? 배뇨곤란이 아니고, 자, 배뇨곤란이면은 배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배뇨하기가 어렵다? 통증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통증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건 뭐죠? 김방뇨에 대한 정의죠. 뭐 소변을 바로 보고 싶어. 근데 좀 참고 있어야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김방뇨. 그 다음에
배뇨의 수의적인 조절에도 불구하고 소변이 누출되는 상태. 이거는 알죠? 요실금. 여기서도 나오지만 모성간호학에서도 여성의 요실금에 대한 문제 나올 때도 나올 수 있고요. 배뇨가 어렵거나 배뇨 시에 통증이 있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배뇨곤란이라는 거죠. 관략근의 기능이 약하거나 배뇨 조절을 상실한 상태. 요 실금에 대한 정의. 24시간 소변량이 100에서 400 정도로 감소한 상태. 핍뇨죠. 그쵸? 그래서 100에서 400. 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요 배설량과 관련된 용어 보세요. 자, 무뇨는 얼마 이하? 100 이하. 그죠? 100. 핍뇨는 400 이하. 그 다음에 다뇨는 3000 이상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혈뇨는 말 그대로 피가 나오는 거. 색깔이 빨겠죠. 그 다음에 세균뇨, 녹뇨는 용이 나오니까 소변 색깔이 깨끗해야 정상이죠. 근데 노부연색이 나오는 거, 혼탁한 텁이더라 그러죠. 그 다음에 악취가 있다 그러면 감염을 의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뇨는 당이 나오는 거고, 단백뇨는 알부민이 나오죠. 특히 알부민, 단백뇨가 프로테인이 빠져나오는 거는 과다하게 거품이, 또 소변을 볼 때 거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특히 배뇨장애 별표 많이 하세요. 자, 배뇨곤란, 아까 배뇨곤란인데 뭘 꼭 기억하라 그랬죠? 통증이요. 소변을 보는데 통증이 있고 자결감이 있으니까 소변을 막 자꾸 보려고 그럴까요? 안 본다고요? 그 다음에 빈뇨는 10번 이상 보는 거. 긴박뇨는 긴박하게 발생해서 화장실 가기 전에 소변을 봐버리는 거. 야뇨는 밤에 소변을 많이 보는 거. 그 다음에 배뇨지연은 배뇨를 소변을 보려고 하는데 안 나와요. 소변 보는데 한참 시간이 걸려요. 이게 배뇨지연. 요실금은 지금 두 가지 땡땡이가 닭까지 항에 다 들어가 있던 거죠. 또 유뇨는 자 4살, 5살이 되면 소변 당연히 가려야 되죠. 소변 훈련 시작하는 게 2살 때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18개월에서부터 24개월 정도부터 항문 관략근을 조일 수 있어서 소변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대변도 4살 그 정도면 완성이 돼야 되는데 그때도 잘 조절을 못하는 게 유뇨죠. 그 다음 요 정체는 배뇨 반사에 반응을 할 수 없어서 방광을 비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가 요 정체 능력 상황이죠. 그래서 이 정의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런 상황을 지금처럼 간단하게 정의 형태로 문제를 낼 수도 있지만 이거를 상황적인 예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어떤 대상자가 소변을 보려고 하는데 뭐 통증이 느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소변 보기가 어렵다. 어디에 해당하는 것일까 하면서 두세 줄로 문장을 만들어서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런 정의들을 알고 있으면 문장을 분석하는 데는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침상 목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침상 목욕할 때 간호사 가까운 쪽부터 닦아줘요? 먼 쪽에서부터 닦아서 오나요? 그렇죠? 먼 쪽에서부터 닦아서 가까운 쪽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먼 쪽 신체 부위를 먼저 닦는다. 그 다음에 먼 쪽을 닦고 나서 가까운 쪽을 닦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요. 목욕물의 온도는 체온과 비슷하게 한다? 아니죠? 조금 더 뜨겁게 가야 되죠? 그래서 40몇 도? 40에서 46도. 유인물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조금 더 뜨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사지를 닦을 때는 중심에서 말단을 향해 길게 쓰다듬는 동작으로 해야 된다. 아니죠. 말단에서부터 중심 쪽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정맥혈의 흐름을 촉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에서 미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가운데로 와야 된다는 것이고요. 회음과 항문 부위에 염증과 동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회음 부위, 항문 부위 염증, 동통. 그렇죠. 좌욕이죠. 이거는 여성건강간호학, 모성간호학에서 시험 문제죠. 좌욕에 대한 설명. 독립적으로 통목욕이나 샤워할 수 없는 와상 환자, 누워있는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침상 목욕인 것이죠.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자, 그래서 유인물. 자, 침상 치료적인 거,
목욕, 일반 침상 목욕을 설명했어요. 뭐 기본적인 거는 다 정리가 됐고요. 목욕물 온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특히 5번째 때 깨끗한 부분을 먼저 하고 더러운 부분을 그 다음에 씻는다. 이거 바꿔낼 수 있죠. 더러운 데를 먼저 하고 깨끗한 데를 나중에 하는데 이렇게 바꿔낼 수도 있으니까 이거 깨끗한 부분을 먼저 한다.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순서도 기억하셔야 돼요. 얼굴부터 시작하죠. 얼굴에서도 눈, 코, 귀, 손, 팔.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2개의 땡땡이를 별표하셔야 되겠죠. 원위부에서 근위부 방향으로 문질러라. 한 번에 한 보이씩 단계적으로 하라.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최종 목욕은 뭐 정의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욕은 우리 모성간학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회음부 이 말이 많이 나오죠. 엉덩이와 회음부를 지속적으로 흐르는 물이 나오는 용기에 담고 있다. 뭐 이런 건 바로 아실 거고 중요한 건 온도죠. 여기도 43도. 좀 뜨겁게 해야 되고요. 우리 자욕이 가장 필요한 게 어떤 여성건강감학에서 자욕이 필요한 환자가 어떤 환자지? 그렇죠. 에피조토미, 해엄절개술이 있으면 자욕을 권장을 하죠. 그래서 43도. 그 다음에 특히 내인자욕이요. 동통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건 내인자욕이라는 것이고요. 직장수술, 분만 치질, 치열로 인한 통증이 있는 회음, 항문부의 염증과 동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담다탕의 문제로 바로 자욕, 이렇게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스펀지 목욕은 열 떨어뜨리기 위해서 많이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약물 목욕은 말 그대로 약물에 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월풀은 움직이는 따뜻한 물이 움직이죠. 그래서 마사지 효과죠. 욕조에서 목욕하는 거죠. 그래서 순환 촉진을 하는 거, 관절의 가동성을 촉진하기 위한 거예요. 월풀 목욕인 거죠. 그 다음에 목욕 시 주의사항에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프라이버시 유지인데요. 문을 잠근다, 잠그지 않는다. 잠근지 않는다. 그죠? 문을 잠그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밖에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문은 닫는다는 맞아요. 잠근다는 틀려요. 그리고 반드시 안 잠궈 놓으면 문 열어놓고 바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문 앞에는 반드시 목욕 중이라는 팻말을 써놓고 문은 닫아 놓으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목욕하는 동안 사이드 레일 올려 놓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 콜벨 알려주셔야 되겠고 안전바 이용하도록 해주셔야 되고 할 수 있는 건 환자들 보고 하게 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만 도와줘야지 무조건 토탈 목욕하는 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11번입니다. 70세 여성 환자는 4일째 변을 보지 못하고 있고 배가 아프고 입맛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어요. 이 환자에게 직장 자약을 삽입할 경우 옳은 행동. 자, 4일째 변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변비죠. 변비가 있기 때문에 좌약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자, 집어넣었을 때 적어도 5분에서 10분 정도 자약을 보유하고 있도록 한다. 5분에서 10분이면 너무 짧아요. 그렇죠? 15분에서 30분 정도는 보유하고 있도록 교육해야 되고요. 왜? 자약이 체온에 의해서 녹을 정도 시간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직장벽에 닿지 않도록 조심히 투여한다. 닿지 않도록이 아니라 직장벽에 닿아야 되죠. 닿지 않도록 해서 틀린 거죠. 그러면 자약이 잘못하면 변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변에는 들어가지 않되 직장 벽에는 닿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삽입 전 자약은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따뜻하게 해서 넣는 게 좋아? 아니죠. 자약은 냉장고에 넣어놔야 되죠. 그래서 차갑게 해놔야지만이 삽입하기가 쉽고요. 자약 삽입할 때 환자들이 힘주고 있죠.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호흡을 하게 하죠. 그렇죠? 왜 할까죠? 왜 할 때 할까요? 근육이완이죠. 그렇죠. 근육이완을 위해서 심호흡을 하도록 한다. 그래서 4번이 맞는 문장 보시면 됩니다. 자약을 내항문 관략근과 외항문 관략근 사이에 삽입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위물 보세요. 설명했던 것은 다 드렸고요. 냉장고 보관해라. 그 다음에 자세가 또 시험 문제에 나와요. 포지션은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특히 좌양 너른 포지션, 좌측 심습 포지션이라는 거 기억해야 되고요. 심호흡하라라는 거고, 삽입하는 센티미터, 성인은 몇 센치? 우리 큰 소리로 10cm, 소아는 몇 센치? 5cm 해야 되고요. 적장벽에 밀착되도록 해야 되고 15분에서 30분 정도. 지금 닭가장에 있는 내용이 다 유인물에 있죠. 보시면 됩니다. 12번이요. 체위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1번. 정상분만한 산모의 산후 운동, 자구 위치 교정 체위는 배행하이. 자, 이거는 모성에서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예요. 자궁을 제대로 잡기, 제대체의 위치로 돌아가게 하는 체위. 너무 조용해요, 갑자기. 슬룡이죠. 슬룡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서도 나오지만 모성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슬룡이가 여러분 써놓으세요. 그러면 하나. 슬룡유 해놓고, 자, 산후운동, 자궁위치 교정, 그 다음에 월경통이 심할 때 월경통을 줄이게 한 자세가 슬룡이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교통사고 환자가 출혈이 심한 경우에 취해야 될 체위. 트렌델렌버그 체위 맞죠? 3번, 관장 시 취해줘야 될 체위. 그렇죠. 심스 체위죠.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에게 호흡곤란 시 취해야 될 체위. 파울로시 포지션. 그렇죠? 그 다음에 척추마취로 수술을 한 뒤 두통을 호소하고 있는 대상자. 자, 척추마취 환자가 왜 두통을 호소할까요? 척수낭 안에 바늘을 넣어서 마취제를 삽입을 하죠. 그럼 그 척수낭을 통해서 내 척수액이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척수액이 빠져나오면 어때요? 그거를 두개내를 압박을 해서 두통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튀어야 될 체위 앙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 2, 3, 4, 5 꼭 기억하세요. 이게 한 문제씩 다 나와요. 어디서 나올지 모르죠. 그럼 자, 유인물 한번 봐보실래요? 유인물을 빈 공간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자, 답을 한번 해보실까요? 자, 가래가 많은 환자의 기관지 분비물 배출이 용이한 체위. 반자일 수도 있고요. 또 어때요? 축이일 수도 있죠. 흡입되지 않도록. 가래가 많다라고 하면은 가래 때문에 아스퍼레이션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축이도 맞습니다. 축이가 더 맞을 수 있어요. 여기 쉽게 말해 여기다 무의식 환자라고 써놓으면 축이로 바로 나올 수 있겠죠. 반자이도 맞고요. 그 다음에 흉곽을 최대한 확장시켜서 심장과 폐질환 환자에게 유용한 체위. 반자이죠. 그렇죠? 여러분, 반자이는 몇 도 올린 체위예요? 45도에서 60도 올린 체위가 반자이죠. 그 다음에 세미팔로 포지션. 자, 세미팔로 포지션은 죄송해요. 자, 반자이 올린 자세. 흉곽을 최대한 확장시켜서 심장과 폐질환 환자에게 용이한 자세는 반자이고, 자, 세미팔로 포지션 몇 도 올린 자세? 30도. 그 다음에 하이플로우 자세 90도 올린 자세. 이것도 시험 문제였었죠. 30도, 90도. 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의식이나 연화곤란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체위. 축이. 근데 우축이, 좌축이? 좌축이죠. 그 다음에 회음부간호 처치 여성의 돈욕 복부 검사 시 사용하는 거 배행와이. 쇼크나 출혈이 있을 때 취하는 자세 트렌델렌버그 체위. 분만 직장 질 검사 시 사용되는 거 쇠석이. 직장 검사 시 산후 운동 방법. 아까 산후 운동 뭐였어요? 슬룡이. 두개강 내압 상승을 위해 적용하는 자세 반자이. 그쵸? 얼마든지 문제 낼 수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13번. 운동의 유형과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자,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공부했을 거예요. 그죠? 산소 소모 정도에 따라서 나누게 되죠. 자, 1번. 유산소 운동, 근육의 크기, 힘을 향상한다. 아니죠. 근육의 크기와 힘을 향상시키는 거는 무산소 운동이죠. 그러면 유산소 운동은 심폐순환 기능을 증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까지 1, 2번을 바꾸면 돼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심폐순환 기능 증진, 무산소 운동은 근육의 크기와 힘을 향상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등척성 운동은 근육의 긴장도를 증가하는 것이다. 맞아요. 능동 운동은 근육의 길이가 증가되는 것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동 운동은 근육 강도 유지 아니죠. 근육 강도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유연성만 키워주는 게 수동 운동이에요. 유연성 유지.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유인물에 보면 산소 소모에 따라서 유산소, 무산소로 나눠지죠. 그래서 산소 소모가 증가되는 게 유산소죠.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마지막 땡이 시험 문제에 나와요. 보행, 달리기, 수영 이런 게 유산소 운동. 그 다음에 무산소는 운동할 때 산소 소모가 최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도 단거리 달리기가 무산소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근육 수축 형태를 통해서 등척성, 등장성. 그래서 의외로 등척성과 등장성이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별표 많이. 자, 등척은 정적인 운동이어서 근육의 길이가 변화가 없어요. 단지 뭘 키우는 거? 근육 긴장 동그라미에서 근육 긴장도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환자에게 좋아요? 긴장도를 키우니까 부동 환자에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1, 2, 3, 4 말고 4번, 5번째 땡. 부동 대상자의 근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건 뭐다? 등척성. 그럼 열심히 우리가 부동 대상자 이렇게 외웠잖아요. 시험 문제는 부동 대상자로 안 나와요. 부동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적 예를 연출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견인하는 거, 그쵸? 견인하는 걸 하고 있거나 그 다음에 골절 환자. 그러니까 환자가 침대에서 침상환정해야 되죠. 그런 환자에게 할 수 있는 운동은 무엇이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어때요? 부동 환자이기 때문에 부동 환자의 근력을 키우기 위한 거니까 등척성 운동이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등장성은 일정한 무게 부하예요. 그래서 근육의 길이가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것이죠. 자, 이거 보셔야 돼서 마지막 땡 별표 관절 가동 범위 ROM 하는 거 유산소 운동, 아령 들기, 팔굽혀 펴기, 뭐 수영, 달리기, 자전거가 등장성 운동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등척성과 등장을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누가 시키느냐에 따라서 능동 운동, 수동 운동. 능동 운동은 대상자 스스로가 하는 거. 수동 운동은 대상자가 못하고 간호사들이 해주는 거. 이게 수동 운동이죠. 그래서 아까 수동 운동이 뭐였죠? 근육 강도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근육 수축도 될까요? 수동 운동은? 안 돼요. 근육 수축, 근육 강도는 유지가 안 돼요. 아까 뭐만 유지가 된다고요? 유연성만 유지가 되는 게 수동 운동의 특성입니다. 다음 14번입니다. 편마비 환자에게 수행되는 간호행위로 옳지 않는 것. 자, 왼쪽 편마비예요. 그럼 건강한 쪽이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 옷을 입을 때 어느 쪽부터 입혀요? 아픈 쪽부터 입히고 자유로운 쪽은 나중에 들어가도 되죠. 만약에 자유로운 쪽이 먼저 들어가면 아픈 쪽은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아셨죠? 그래서 옷을 입을 때는 어느 쪽부터 입혀야 된다고요? 왼쪽부터. 그 다음에 보조를 해줄 때는 왼쪽에 마비가 있으니까 오른쪽에서 서서 지지를 해주셔야 되죠. 그 다음 왼쪽을 아래로 측이를 취해준다. 자, 왼쪽이 감각이 소실이 됐어요. 그러면 어때요? 못 느껴. 근데 얘가 마비가 돼서 못 느꼈는데 왼쪽을 아래로, 그럼 왼쪽이 계속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죠. 압박을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욕창이 생겨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을 아래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음, 밥을 먹을 때는 왜 오른쪽으로 넣어줘요? 그렇죠. 씹을 수 있는 건강한 쪽으로 넣으셔야 되는 거죠. 왼쪽으로 넣어주면 마비가 있기 때문에 못 씹잖아요. 오른쪽으로 넣어주셔야 되고요. 보조기는 어느 쪽으로요? 오른쪽에 대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연령에 따른 수면 각성 주기의 특성으로 옳은 것.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호기심의 증가, 수면을 거부한다. 호기심의 증가,
수면 거부 시간은 언제? 학령전기죠. 학령기보다는 학령전기의 특성. 신생아가 10에서 12시간밖에 안 자요? 18시간까지도 자죠. 그렇죠? 먹은 시간 빼놓고는 다 자요. 그래서 수면 시간 너무 짧게 써놨고요. 수면의 50%가 NREM 수면이다. 대부분은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게 REM 수면이에요. 50%가 REM 수면이고요. 노인의 NREM 수면의 3, 4단계는 감소하게 되고 자주 깨고 깨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맞는 문장이죠. 뒷문장은 맞고요. 중년은 활동적이다. 맞고요. 4단계 수면의 양이 증가한다. 감소하게 되죠. 노인은 REM 수면이 감소하여 렘 수면이 감소하여 수면 장애를 많이 호소한다. 맞습니다. 5번입니다. 그래서 발달 단계에 따른 수면의 변화는 여러분들 흐름으로도 보시는데 특히 노인들은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성인에서도 노인에 대한 시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NREM 3, 4단계 수면이 감소하고요. 밤에 자주 깨고 잠드는 것도 어렵고요. 자, 수면의 질은 떨어져서 노인 환자들의 수면 시간은 거의 동일해요. 7, 8시간을 자는데 그죠? 질은 떨어져요. 자꾸 깨고. 그러다 보니까 낮잠을 주무시죠. 낮잠을 또 오래 주무세요. 그죠? 그래서 낮잠 횟수 증가. 그렇지만 총 수면 시간은 똑같다는 거죠. 7시간 내외인 거고요. REM 수면이 짧아지고 수면의 20에서 25%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인지장애 노인은 일몰주구문이 나타난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번. 환자가 임종에 임박했음을 알리는 증상, 징후요. 안면 근육이 수축? 이완. 안면 근육만 이완돼요? 다른 전체 근육들 다 이완되죠? 이완. 위장관 활동이 증가가 되나요? 안 되죠. 소화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쿠스말 호흡이 아니라 체인 스트로크 호흡이고요. 혈압이 올라가요. 혈압이 떨어지고요. 근육이 수축되어 강직되어 이완되죠. 고정되고 수축된 동공이 아니고 확대되고 그러니까 고정된 건 맞죠. 그렇죠? 근데 수축이 아니라 확대되어 있죠. 그래서 다 틀린 답은 없어요. 문제를 제가 잘못 냈어요. 결정적으로 답은 다 틀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맞게 고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6번 문제 답은 다 틀렸기 때문에 바른 증상은 없어요. 자, 그렇지만 유인물에 보세요. 임종 환자의 신체적 간호는 꼭 알고 계셔야 되죠. 자, 근긴장도가 다 떨어져요. 그래서 연하곤란, 구토 반사가 점점 떨어지게 되고 활동이 떨어져요. 그래서 오심, 가스 축적이 되고 배가 빵빵해지고 실금, 변비, 그 다음에 대변 정체가 되고 움직임 잘 못하게 되고 안면근 이완이 되죠. 그래서 안면근이 약간 늘어지다 이완이 되다 보니까 턱이 늘어지는 현상을 보여주게 되고 말하기가 어렵고 감각도 떨어지게 되고 반점 현상이 되고 그 다음에 피부가 차가워지고 의식혼란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맥박이 점점 느려지고 약해지고요. 혈압 떨어지게 되고 빠르고 얕고 불규칙한 비정상적으로 느린 호흡, 체인 스트로크 호흡을 이야기하고 있고 목구멍에 점액 축적이 되게 되죠. 그래서 호흡 소리가 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구강점막의 건조를 초래하는 구강호흡들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시각은 다 약 떨어지게 되죠.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거는 뭐예요? 청각인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건 다 보시면 되고 동공은 확대되어 있죠. 거기에 따른 지금 문제는 증상만 나왔지만 거기에 따른 중재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자, 유동식 제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금, 변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피부 간호, 욕창 간호 해야 돼요. 그래서 주기적인 체인지 포지션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금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흡수성 패드를 적용해야 되고 안 그러면 심하면 필요할 때는 폴리캐스도 인설트 할 수도 있고요. 식이섬유, 또 변비가 나타나니까 변 완화제가 투여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쓰게 하는 방법 해주시면 되고요. 구강호흡을 하게 되니까 구강간호가 이루어져 있고 타액 흡입 방지 배에서 어떤 자세? 측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온 유지 해주셔야 되고 화상주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되고요. 산소요법 그 다음에 보시면 되고 구강간호 해야 되고요. 조명은 어둡게 하는 게 아니라 시야가 흐려져 있기 때문에 밝은 조명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각은 마지막까지도 살아있기 때문에 분명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통증이 있기 때문에 진통제로 통증 조절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종의 증상과 또 임종에 따른 간호중재, 임종의 증상과 관련된 간호중재도 꼭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